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1권 가봅시다. 두꺼운 데서 이 정도 총 14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니코마코스 유일학은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다 파피루스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종이지만 옛날에는 파피루스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로 감아 있는 거죠. 종이 한 장 한 장에다 이렇게 파피루스라는 종이에다가 쓰는 거죠. 이렇게 한 권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권이 있는 거죠. 두루마리가 항아리 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파피루스를. 성경도 그랬고 이렇게 펼쳐서 딱 보는 거죠. 두루마리를 딱 펼쳐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걸 펼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낮게 1권 또 2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한 권 안에 넣는 거죠. 이 한 권이 아니고 14권이 1권의 내용은 또 1장으로부터 10장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1권에서 자연학 뒤에 있는 책, 그래서 메타피식스라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메타피식스, 자연학을 관찰하지 않고 자연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다들. 자연에 있는 것들은. 근데 자연에 있는 것들 말고 자연이라는 개념을 탐구하는 거죠. 태양, 별, 눈에 보이는데 그 개념이 있게 하는 거, 그런 걸 탐구하는 학문이 항상학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감각, 경험, 기술, 학문, 지혜 이런 걸 다루고 2장에서는 지혜의 특징, 3장에서는 원리 및 원인에 관한 이해 철학자들, 자연 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이론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4장에서 이어지고 피타고라스 학파와 엘레 학파, 또 원리에 관한 플라톤의 이론, 자기 스승의 이론까지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전 철학자들의 4가지 원인, 세상이 있으려면 어떤 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플라톤 이전 이론에 대한 비판도 하고, 이제 플라톤이 했던 이데아론, 조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1권이 마무리되고, 플라톤이 이데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초월한 것에 대해서 자연 세계를 초월한 걸 꿈꿨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조음의 이데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있었다는 원인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음의 이데아가 하나인데 그 하나가 어떻게 말, 소, 뭐 나무, 사람 이렇게 이렇게 분유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연 세계를 분석해서 자연이 어떻게 있는 자연의 원인에 대해서 이데아가 아니고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4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진료, 형상, 작용인, 그리고 목적인, 그건 뒤에 가서 봅시다. 플라톤은 수학자였기 때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말으라 했거든요. 수학 2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6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2 더하기 4 하면 6하고 제가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동의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객관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인 걸 통해서 이 세상을 수로 설명하는 거죠. 태양은 1, 하나니까 수학적인 것이 진리에 도달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확실하다라는 어떤 신념을 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조음의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학,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변증술 이걸 통해서 하는데 가장 먼저 진리로 들어가는 길이 수학인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버지가 의사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니까 사람의 몸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빠가 의사였기 때문에 추상적인 수학보다는 실제 사람의 몸 그리고 뭐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더 선호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학자이기에 그들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 세상을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 인간이란 이 몸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지금 이제 벚꽃 엔딩이죠. 엊그저께만 해도 벚꽃 시작했는데 벚꽃이 엔딩 됐어요. 그 벚꽃이 엔딩 되는 순간 그 안에서 벚꽃잎이 다 떨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새로운 새싹이 또 나잖아요. 그런 것을 조음의 이데아가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작용하는 힘, 꽃잎이 떨어지고 그 꽃잎이 떨어진 데서 다시 새싹이 나오는 그 작용하는 힘, 왜 이렇게 움직일까? 일단 식물이라는 씨앗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재료라고 그래요, 재료이라 부르고.
그 재료가 점점 자라면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나무라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재료와 형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재료와 형상이 있는데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어떤 작동하는 힘, 그게 작용인이거든요. 작동하는 힘에 의해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작동을 할까? 나무라는 것이 나무로 씨앗에서 나무로 자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 거죠. 조음의 이데아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떤 도토리 나무가 도토리 상수리 나무죠. 씨앗이 나무가 됐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막 맺는데 왜 맺을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까? 이런 것까지 탐구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반대로 자연은 네 눈앞에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연구할 게 아니고 자연이 있도록 하는 힘, 원인, 원리, 그게 조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거죠. 그 조음의 이데아 속에서 조음의 이데아니까 선이잖아요. 좋은 것에 대한 어떤 형상인데 조음에 대한 어떤 본 속에서 모든 게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인간이 조음의 이데아를 잊어버리고 본인 속에 조음의 이데아를 망각했기 때문에 나쁜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음의 이데아를 발견하는 순간, 포착하는 순간, 태양빛처럼 눈부시지만 포착하는 순간 훌륭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행동하는데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조음의 이데아를 망각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통치자, 수호자 혹은 철학자가 나라를 다스려왔고 아름다운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이 아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보여줌으로써 선을 교육함으로써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교육한 거죠. 주장했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선의 이데아도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오히려 세상을 초월해서 하는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 안에 여러 가지 악행, 그러니까 플라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다가 말합니다. 덕이라고 있잖아요. 탁월함은 활동이 아니라 잘 훈련된 습관을 지니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 탁월함이라는 것이 조음의 이데아를 봐서 조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를 봐가지고 조음의 본을 봐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의 상태에서 덕의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란 상태에 있는데 그 지나치거나 모자란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실제로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탁월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탁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프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 활동을 통해서 되는 거지 조음의 이데아 관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생각만을 통해서 좋은 걸 봤다고 해서 사람이 훌륭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다. 둘 다 관점은 그거예요. 사람이 훌륭한 상태, 덕이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덕 있는 상태가 돼야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둘 다 관점은 똑같아요. 사람을 악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 다른 말로는 도덕적인 사람, 탁월한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 브루처가 그런 거니까 아레테라는 뜻이 덕이니까 덕은 활동에서 나온다는 거죠. 플라톤의 입장은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그런데 잘 훈련된 습관에서 나오는데 이 플라톤의 생각했을 때는 어떤 훈련에서 나오냐면 이 영혼을 훈련시키는 거죠. 수학적 훈련, 기하학적 훈련, 천문학적 훈련 내지는 변증술적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영혼은 이게 실체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적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플라톤은 영혼이 실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영혼을 잘 훈련시키는 거죠. 수학, 기하학, 천문학, 변증술적 논법을 통해서 논변을 통해서 훈련시키면 영원히 생각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삶의 태도도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영혼은 실체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물체가 아니고 플라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있는 물체예요. 자연처럼. 이 컵처럼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데카르트도 영혼이 우리 안에 나는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이원론이 되는 거죠. 몸이라는 실체가 있고 육체, 몸 실체가 있는 거죠. 몸이라는 실체 있는 물체가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실제 있는 물체가 있는 거죠. 두 가지 물체가 있는 거예요. 몸은
영혼의 감옥이니까 플라톤 입장에서는 몸이 죽으면 영혼이 해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영혼이 지금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너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자니 그 영혼이 니를 말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 관점이 플라톤, 그 이후에 플라톤 이후에 플라톤 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영혼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지는 않지만 능동적 활동이다. 여기 능동적 활동이, 내가 지금 활동을 하려면 영혼은 있어야 되는 거죠. 기타 그런 점에서는 영혼이라는 게 실체가 아니지만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사회에서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신들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 호메로스 헤시오도스가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와 신통기에서 말해놨잖아요. 이 세상 인간이 있는 게 신화적으로는 신들이 먼저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신화에서 철학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그러면 인간이 있으려면 어떤 실체, 정말 영혼이 있는 실체, 태양과 달, 별처럼 사라지지 않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그걸 있게 하는 게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랑 똑같아요. 관점이 다른 건 뭐냐? 수학적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것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이상의 추구의 배경으로 보게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반대로 자연에서 출발하여 인간을 자연의 일반적 진행의 전형적이면서도 독특한 한 가지로 특수화된 경우로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설명할 때 자연을 연구해서 설명할 건지, 아니면 인간의 문제를 자연을 그냥 원래 있는 걸로 놔두고 이 자연이 있게 하는 신 내지는 이데아 내지는 데미루스부터 설명할 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학까지 가요. 이게 행사학이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둘 다 신까지 가긴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죠. 이게 업 앤 다운, 위에서 밑으로 설명할 건지 밑에서 위로 설명할 건지 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설명한 건 연역적 방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게 연역적 방법이거든요. 3단 논법.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생각할 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의 문제라고 하면 악이죠. 악. 나쁜 상태인 데서 좋은 상태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자연의 분석을 통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자연의 이런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고 실패하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플라톤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좋음의 이데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실수를 줄여가는 존재가 되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오거나. 항상 지금도 규칙적이어가지고 태양이 뜨는데 어느 날은 그냥 비가 와서 태양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대신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떠 있는데, 이 자연이라는 것이 언제나 똑같은 수학처럼 2 더하기 4처럼 정확하게 확실하게 운행이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때로는 변칙, 불규칙, 영어에 보면 불규칙 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규칙적인 게 아니고 불규칙적인 것을 인정하는 건데, 플라톤은 불규칙이 왜 그러냐? 조음의 이데아를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 불규칙적이다. 조음의 이데아를 보면 이런 인간의 태만과 현실적인 인간의 태양의 결함이 없어질 거라고 믿은 거죠. 왜냐하면 수학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편적으로 다 타당하기 때문에요. 7 더하기 4는 11이요. 예, 그렇죠. 고마워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편적으로 되기 때문에 실수라는 거, 결함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수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수학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식으로 딱딱 사람들이 올바른 걸 가르쳐주면 올바르게 행동하냐. 진짜 선의 이데아를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는 선의 이데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데 없는 걸 가지고 세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오히려 그러지 말자.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1권 6장과 9장, 13권 9장에다 써놨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비판하는 거죠. 방금 비판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고, 예, 학문은 보편적이고 항상 자기 독립적인 개념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서 플라톤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학문은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저 혼자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동일적 개념들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간다는 이거 말은 플라톤도 옳아요. 그러나 이 주장에서 부패적 개념들이 이데아로서 스스로 존재하며 동시에 독자적인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데아, 조음의 이데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해할 필요가 없어. 원래 없는 거니까. 이 가짜 개념에서 가짜 설명에서 진짜를 뽑아낸다는 것은 이미 오류인데 오류에서 오류를 진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류에서 진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오류에서는요. 근데 이 오류를 제거하면 뭐 진리라는 걸 찾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가짜 실체였는데 그 실체에서 진짜를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 학문이 보편적이고 항상 자기 동적인 개념에 의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나도 동의하는데 조음의 이데아 같은 것은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서양에서는 부친 살해 역사 그래요. 친부 살해 역사. 마치 세상이 카오스 혼돈에서 가이아가 땅이에요. 그리스어로. 카오스라는 뜻이 혼돈이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죠. 하늘은 우라노스, 그리스어로요. 우라노스고 영어로는 스카이겠죠. 땅은 earth겠고. 근데 그리스어로는 우라노스와 가이아예요. 이 우라노스와 가이아가 최초의 신인 거죠. 12신이 올림포스 12신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이 우라노스가 계속해서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려고 신화 이야기예요. 헤시오도스가 써놓은 신통기에 나옵니다. 인간들을 설명하기 전에 카오스부터 설명합니다. 원래 우주는 혼동이었는데 그 질서를 잡는 게 우라노스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합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낫을 들고 다니는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타임이에요. 영어로는 시간의 신이죠. 낫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시간 앞에서는 모두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우라노스 아버지가 독재를 하니까 아버지를 숙청하는 겁니다. 이게 친부 살해 역사인데 신이니까 죽였다고 죽진 않지요. 타로스 지옥에다 가다 놓는 거죠. 아버지를 숙청하고 아버지를 숙청하는 것이 아버지의 성기를 이렇게 낫으로 자르고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성기에서 피가 나서 바다에 핏방울이 떨어졌더니 거기서 물방울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거죠. 거품 속에서 태어난 신이 누구냐면 아프로디테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름다움의 여신, 미의 여신, 사랑의 비너스, 그리스어로는 아프로디테, 로마어로는 비너스. 우리가 지금 뭐 사랑의 비너스, 란제리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비너스가 아름답다는 뜻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 사실은 어디서 태어났냐? 물거품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물방울은 금방 뻥 터지잖아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프로디테는 여신이니까. 그 아프로디테의 조그만 아들 이름이 에로스죠. 그 에로스가 엄마의 명령을 받고 가장 아름다운 푸시케, 인간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인데 사람들이 비너스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태어났는데 그 여자 이름이 누구냐면 푸시케입니다. 사람들이 아프로디테한테 찬양해야 될, 미의 여신한테 찬양해야 될, 아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인간에게 하니까 엄마가 질투가 난 거죠.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서 아들에게 명령하죠. 아프로디테가 쏴는 화살, 사랑의 화살. 아프로디테가 에로스에게, 에로스가 사랑이라는 뜻이니까 에로스라는 뜻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사랑의 신에게 화살을 쏴서 저주를 내리는 거죠. 자기에게 찬양해야 될 것을 사람들이 신을 찬양하지 않고 사람을 찬양하니까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 아프로디테. 에로스에게 명령한 거죠. 누구에게요? 푸시케에 가서 저주를 내리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만들라는. 그런데 에로스가 가서 봤더니 푸시케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잘못 쐈고 자기가 맞아버린 거예요. 에로스가 에로스에게 쏴버린 거죠. 사랑이 사랑에게 쏴버린 거고 그 사랑을 받은 이 에로스가 푸시케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처음 본 사람을 사랑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둘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요. 아프로디테의 저주를 받은 푸시케가 오히려 저주를 잘못 내려가지고 본인이 에로스라는 사람이 에로스라는 신이 에로스를 푸시케를 사랑하게 된 거죠. 둘이 결혼합니다. 대신 푸시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에로스는 영원히 사는 존재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제우스가 주는 넥타르, 신들이 먹는 음료, 술이죠. 그 술을 먹고 영원한 존재가 되고 그때부터 영혼이라는 게 푸시케가 영원한 존재가 됐다. 여기까지 설명.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푸시케, 지금 우리가 영혼이라고 할 때, 혼이라고 할 때는 다 푸시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푸시케는 영원한 존재가 된 거죠. 다시 따라 올라가면 푸시케가 영혼이란 존재고 에로스와 사랑을 나눴고 에로스의 엄마인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나온 거고 그 거품을 따라 올라가면 크로노스의 칼에 의해서 낫에 의해서 아버지가 숙청된 거죠. 그걸 친부 살해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드렸냐면 서양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하는 것은 친부의 살해 역사라 그래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판이 데카르트, 프란시스 베이컨 이런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비판합니다. 플라톤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박했기 때문에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미 비판된 플라톤을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누구만 비판하면 되냐면 플라톤이 누구를 통해서 논박됐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논박됐는데 이 역사를 붙인 사례의 역사 진짜 죽였다는 게 아니고 앞에 사람 비판했다는 거죠. 보통 서양 철학에서는 친부 살해 역사 그러면 비판을 했구나 그 전 사람을. 크로노스 시간의 신에 의해서 우라노스가 숙청당하고 다시는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신화를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말했던 이런 신화들을 다 비판하고 이것도 친부 살해 역사죠. 본인이 배웠던 걸 비판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 로고스의 미토스의 세계에서 로고스 넘어온 겁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다시는 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자연 철학자들이 자연이라는 게 그렇게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떤 재료, 진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 자연이라는 것이 탈레스는 물, 이 세상은 물로 만들어졌고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인 아낙시메네스와 디오게네스는 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냐? 탈레스가 말한 물이 아니고 공기다. 공기가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가장 최초의 원소, 재료는 뭐냐? 공기다. 아니다. 헤라클레이토스나 히파이소스는 불이다. 이 세상 불이 있어야지. 아니다. 엠페도크레이토스는 흙이다. 이 땅에 이 가이아 땅에 흙이 있어야지 뭐 생명이 자라나지. 그래서 이 사원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화 제5원소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있고 사랑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영화 제5원소라고 있어요. 이 4원소를 보고 5원소 또 하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 최초의 이 원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자연이. 이런 사람들은 탈레스나 아나시만드로스나 히파이토스나 헤라클레이토스는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처럼 신화적 방법으로 세상을 이 자연을 설명한 게 아니고 우주를 설명한 게 아니고 이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자연 철학자라 불러요. 이 사람들을. 피타고라스는 수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원리는 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론들을 배우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누구를 추방하냐면 서사 시인들을 추방하는 거죠. 이런 원리들을 보고 신화를 추방하고 거기다 조음의 이데아 이론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조음의 이데아를 말하는 배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조음의 이데아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는 거죠. 한 20년 배우고 나서 본인 니케온이나 학원을 만들어서요. 보편적 개념들은 사물들을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안에 있고 오직 정신 안에만 있는 여러 가지 같은 것을 끌어모음으로써 이런 보편적 개념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보편자라 불러요. 보편자. 이 보편자는 수학은 보편적 개념들이잖아요. 1 하면 여러분 모두가 1 다 동의하시고 4 더하기 7은 11. 이 보편적 개념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죠. 보편적으로. 이데아라는 것이 논리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순수하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논박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것도 아닌 거예요. 첫 번째, 학문은 보편적이 옳다. 동의하지만 너는 이게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이데아란 사물들을 필요 없이 이중으로 해놓은 것이 뿐이다. 사물들이 필요 없는 거죠. 조음의 본,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물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데아는 사물이 이미 있는 그대로의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받아들 필요가 어디 있는가? 받아들 필요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추상적인 건데 없는 건데 사물들 안에 없는 건데 그 사물들 안에 없는데 사물들을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플라톤이 봤을 때는 네가 수학과 기하학과 천문학과 변증론을 못 얻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라고 반대로 말하겠죠. 너는 아직 감각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지성에 의해서라만 파악되는데 아직 지성에 의해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겠죠. 플라톤이 사물과 이데아를 결합하려 시키려고 사용한 관여이나 나누어 가짐이죠. 나누어 가진다는 거예요. 이 가루 우유가 아니고 분유 하니까 여기서 분유가 관여가 똑같은 말이에요. 봅시다. 예. 어떤 것에서 관계한다는 거죠. 분유한다는 뜻이 관여가 똑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분유가 더 낫죠. 나누어 가짐. 뭘 나누어 갔냐? 조음의 이데아가 모든 세상의 이 물질 만물을 이 분유 나누어 가진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조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특별히 인간도 본인이 분유된 거죠. 조음의 이데아에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원래 좋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근데 플라톤은 또 다르게 설명한 거죠. 조음의 이데아가 우리의 영혼이 조음의 이데아와 함께 축복받은 자에서 기독교는 천국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근데 레테강을 건너 어머니 양수를 먹고 태어나면서 레테강 신화로 설명해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와서 양수를 먹으면서 레테강은 망각의 강이니까 그 양수를 먹고 태어나면서 망각했다는 거죠. 뭘 망각했냐? 축복받은 자들 섬에 있는 조음의 이데아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조음의 이데아를 망각했기 때문에 조음의 이데아가 우리 안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좋게 행동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특별히 수학, 기하, 천문학이라는 또 변집술적 논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시키면 동굴에서 벗어나서 진짜 태양, 선의 이데아를 보면 선의 꼴, 조음의 꼴, 조음의 본, 진리, 알레테아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진리에 이르면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영혼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혼의 눈이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푸시케의 눈이 전환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파트는 푸시케의 눈, 영혼의 눈이라는 것보다는 관찰, 신체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관찰해갖고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 플라톤이 사물이 이데와 사용한 분유 개념은 단순히 시적이고 비유적이라는 거죠. 그 전에 시인들 비판할 때는 훌륭했어, 플라톤이. 12신을 플라톤 시대까지는 계속 믿었어요. 호메로스, 헤시오도스는 아주 잘 나갔겠죠. 죽었지만.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고 공부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 것처럼 이 호메로스, 헤시오도스가 그 책들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그 신들의 계보가 서사 시인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 학자도 있었지만 특별히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비판한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도 지금 시적으로 동굴의 비유나 하고 동굴의 비유라 그러잖아요. 동굴의 은유를 쓰고 태양의 비유를 쓰고 선분의 비유를 쓰고 너도 똑같네 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적 비유 속에는 너가 그토록 비판했던 호메로스, 헤시오도스의 가짜라고 했던 것들처럼 아름다운 나라를 네가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 계속 헛소리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빈 헛말이라고 하니까 뭐가요? 이데아가. 이런 분유 같은 게 성경으로 가봅시다. 구약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일단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말로 태양이 있을 다음에 물과 윗궁창과 아랫궁창 나눠져라. 그 윗궁창 하늘이고 아랫궁창 나눠져라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잖아요. 말로 이렇게 분리하죠. 기독교는 좀 더 유대교죠. 정확히 말하면 구약 성경이니까 유대교에서 세상을 설명하는 세상의 탄생을 설명하는 것은 신에게로 가요. 야훼 그 말씀이 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으로 와.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논리학 그리고 로고스, 이성 이런 거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말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플라톤은 조음의 이데아가 이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분유해줬다가 하나씩 만들었다는 거죠. 자신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신의 이데아는 보니까 시적이고 비유적이에요. 가짜네요 라고 말하죠. 특히 이데아는 운동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이데아가 어떻게 이 모든 자연을 움직이냐 운동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거고 이데아는 어떤 정적인 것이지 동적인 것,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데아라는 것은 목수라는 작용인 이 집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집이라는 건 원래 없는데 나무라는 재료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만드는 건 누가 만드냐면 작용을 누가 하냐면 목수가 하는 거죠. 목수가 다 만들어 놓으면 집이라는 게 되는 거고 어떤 건 기와집, 어떤 건 아파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아파트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내가 아파트 하면 여러분들이 기와집이 생각나겠습니까? 기와집 합이라는 기와집이라면 기와집이 생각나는 거죠. 이데아란
이데아 집이라는 이데아에 의해서 생겨난 집은 한 채도 없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봤을 때 말도 안 된다. 조음의 이데아가 조음의 집을 만들어냈니? 아니 그런 거 없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그럼 동물인 거예요. 새도 동물이고 물고기도 동물이고 포유류, 조류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근데 동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동물 위의 개념은 뭐예요? 생명, 푸시케죠. 생명의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봤을 때는 그 영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푸시케를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생명. 그래서 가장 최초의 개념은 뭐냐? 생명이죠. 푸시케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명이 있고 나도 생명이 있고 라이프, 동물도 생명이 있고 다 생명이 있는 거죠. 라이프가. 그 라이프에서 이제 동물, 식물 구분되는 거죠. 어쨌든 이데아를 위해서 무한한 후퇴가 생기는 거죠. 계속 따라 올라갔지 않습니까? 설명하면서. 이데아와 이 이데아에 관여하는 분유하는 사물들을 위에 다시 보다 고차적인 보편자로서의 이데아가 된다는 거죠. 계속 올라가야 돼. 이 자연 만물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조음의 이데아까지 올라가는 거죠. 무한 후퇴인 거죠. 볼 수가 없는데 예컨대 인간 자체의 이데아와 개별적인 인간 위에 제3의 인간의 이데아라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은 방금 위에 비판했어. 5가지 방법으로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10개의 범주를 주신다. 이런 조음의 이데아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10개의 범주표, 분류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 10개의 범주표는, 분류표는 뭐냐? 실제로 있는 물체. 그럼 이게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딱한 성질, 부드러운 성질, 그 다음 분량, 이게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컵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실제에 있는 물체. 이 실제에 있는 물체는 10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재료가 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딱딱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풍선은 늘름늘름한 성질, 이렇게 팽창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풍선과 컵은 관계가 서로 다른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공간 안에 있는 거죠.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규정할 수 있다. 10가지 범죄, 실체, 성질, 분량, 관계, 공간. 시간 안에,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있는 거죠. 능동, 피동. 얘는 사실 능동적인 게 아니죠. 제가 능동적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고, 그죠? 얘는 들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 피동인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들려져 있는 거예요. 모양도 있고 실제로 있는 물체인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실체인 거죠. 가장 먼저 있는 거 실체. 이 실체는 뭘로 이루어졌냐? 어떤 흙이라는 성질로 돼 있고 그 성질과 함께 분량, 이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시간 안에 있고 피동, 자세, 이러고 있는 자세죠. 이런 상태에 있는 거고 이런 태도, 이거를 제시합니다. 네, 이거는 컵을 설명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인간이 태도가 있어요. 반복적인 태도로 어떤 삶의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들어올 때 능동적으로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9시에 들어오라 하니까 들어온 거니까 피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으로 들어왔지만 이 두 가지 섞여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어요. 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반복적으로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해된 상태로 있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몸과 함께 지금 여러분의 실체는 뭐냐? 이해된 상태로 있는 인간적인 실체가 될 수도 있겠고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태도 때문에 내가 집중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을 해도 이해가 잘 된다. 여러분이 자세가 수업에 집중을 했어. 근데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태, 실체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이 정말 태도가 자세가 좋아가지고 잘 들었어. 그러면 다 이해된 상태로 여기다 어떤 이렇게 써줍시다. 이해된 상태로 있는 실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됐다. 그러면 그런 학생을 보고 이제 우수한 학생 내지는 탁월한 학생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 10가지 범주를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설명한 거고 플라톤은 어떻게 설명했냐? 여기까지 설명하고 싶시다. 플라톤은 조음의 이데아만 보면 좋은 상태에 있는 실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냐하면 최초의 좋은 실체를 보면 진짜로 있는 조음의 이데아라는 실체를 보는 순간 네 머리가 좋아질 거야. 그래서 네 상태가 좋아질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그렇게는 되지 않아.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상태가 돼. 이 플라톤의 설명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개의 범주를 제시했다는 거, 이 10개의 범주를 제시해서 실체, 성질, 분량, 관계, 공간, 시간, 능동, 피동, 자세, 상태, 이 10가지 표가 이게 완벽한 거냐? 아니에요.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톤보다 발전된 거죠. 왜냐하면 장점이 뭐냐? 세계에 관한 우리의 사유가 세계의 성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이. 이 범주표를 만들고 오르가논이라고 그게 논리학이거든요. 오르가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논리가 발전되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일단 우주 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지구 하면 다른 별과 분리돼서 지구만 들어간 거고 지구 안에 지구 하면 뭐 유럽, 아시아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분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용어로 지구 하면 들어가고 지구는 어디에 있냐면 우주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우주보다 더 큰 범주는 아직 못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우주라 하면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유니버설 아주 큰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행성 중에서 우리의 지구의 좌표도 어딘지 알 수 없지만 태양보다 작은 지구, 또 지구 안에 유럽, 아시아에서도 한반도, 한반도에서도 한국에서도 남한, 방금 참 제가 영어를 많이 써드렸잖아요. 그럼 다 이해되는 거예요. 소수의 논술 영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세 개의 성질을 조선대도 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논리적 용어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형이상학은 가장 학문적인 것이자 보편적인 것인 거죠. 이게 자연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연학 말고 그 자연학 뒤에 있는 메타피직스, 자연에 대해서 설명하는 형이상학. 형이상은 존재로서의 존재의 기본 특성을 다루는 학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우주에서도 지구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죠. 뭘로요? 언어로. 지금 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 우주에 대해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신화도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미토스적 방식이죠. 시적인 은유적 방식이고 방금 설명했던 것은 논리적 방식이죠. 우주에서 지구, 지구에서 이렇게 이런까지 왔는데 그건 방금 신화적 방법이 아니고 논리적 방법으로 설명해내는 거죠. 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지구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해내는 겁니다. 전체에 타당하지 않고 일부 개별적인 존재들의 부차적인 원리를 진술하는 과제는 각자 이 외의 것들은 각자 수학, 물리학 거기서 공부하고 진짜 세계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각자 특수한 분야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 과가 있는데 형이상학을 공부한 다음에 각자 과에서 공부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학문인 거죠. 이거를 먼저 이해하고 어떻게 우주가 있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자동차 공학과를 가든 법학과를 가든 거기서 하라는 거죠. 우주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존재라는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있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저는 지금 아시아에 한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죠. 대한민국에서도 각자 여기에 있고 이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원리 또 세계가 움직이는 원리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를 다 안 다음에 각자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가장 보편적인 학문이다 이거죠. 생명체라는 게 왜 있는지 어떤 목적에 의해 생명체가 있는지 이런 걸 알고 나서 하라는 건데 형이상학적 관점 내지는 사실 다 국가적 관점이라 할 수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보니까 국가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않다는 관점 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겠다. 다른 말로 하면 교화시켜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어떤 쪽으로요? 악에서 선으로. 지금 악에서 선이라고 말할 때는 악은 나쁜 짓 이게 아니고 중용에서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나쁜 상태. 막 사람 죽이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 하면 막 시커멓고 막 왜 막 괴물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좋음과 좋지 않으면 다 악이에요. 선이 아니면 다 악이에요. 헷갈리지 않으셔야 할 게 악덕 할 때 보시면 이 중용이 훌륭한 상태, 덕의 상태예요. 덕.
중용이 덕. 훌륭한 상태고 여기는 악이야, 악 다. 악. 악덕이라고 하죠. 덕이 아니고 악덕. 여기. 악덕. 모자란 상태도 여기 용기, 절제 이런 거 상태에는 좋은 상태예요. 이게 여기가 좋음이지. 선 합시다. 선. 좋은 상태. 좋은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좋은 상태에 벗어나는 모든 건 다 악덕이에요. 이게 탁월성이라고 하죠. 덕이 탁월성이니까 사실 개념이 성격적 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탁월성이라 할 수도 있겠고 훌륭한 상태, 훌륭함, 이 탁월한 상태 이게 여기가 좋은 상태죠. 덕. 근데 그걸 다른 말로 전문용어로는 중용이라고 불러요. 중용. 이 중용의 상태에 벗어난 모든 건 다 악이에요. 악. 무모한 거, 무절제, 성마름 이런 걸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거 말고 사기치는 건 당연히 나쁜 거고. 근데 여기서 벗어나 너무 지나치지 않고 모자란 상태, 비겁한 상태, 인색한 거, 쫌스러움 이런 것들 상태는 자기 비하, 촌스러움, 뿌르뚱함 이런 것은 다 악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는다. 그럼 촌스럽거나 너무 웃겼는데 너무 저질스럽게 했다. 그럼 익살스러운 거죠. 여기 다 악이야. 진짜 웃기다는 것은 유머가 있다는 건 재치 있다. 이게 선에 속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악덕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상태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설명을 했고 본문 가서 봅시다. 뭐라고 하나. 1권 1장에서 파피루스에서 뭐라고 또 하냐. 모든 인간은 뭘 요구한다고요?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죠.